이탈리아의 문필가이자 외교관, 정치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법률가였던 아버지의 배려로 마키아벨리는 고전들을 섭렵하며 성장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공화파 정권이 무너진 직후인 1498년 마키아벨리는 29세의 나이로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 서기장이 되었고, 이어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던 10인위원회 서기국의 서기장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외교적 재능을 발휘하며 그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512년 소데리니 정권이 몰락하고 메디치가가 복귀하자 모든 관직에서 축출되었고 반 메디치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까지 당했습니다. 이듬해 특사로 풀려나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곤경 속에 탄생한 것이 군주론입니다. 이후 리비우스 논고, 전쟁의 기술, 희곡, 만드라골라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1527년 메디치 정권이 축출되고 다시 공화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염원하던 10인위원회 서기장에 임명되지 못했고 낙담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본인이 약자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15년 동안 피렌체의 공직자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15년 동안 공직에서 쫓겨나서 완전 실업자로 살았습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요. 심지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숲으로 가서 새를 잡아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국가, 16세기에 피렌체는 정말 힘없는 약소 국가였어요. 왜? 로마, 나폴리, 밀라노 이 공국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스페인,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의 협공에 시달리던 그런 약소 국가였어요. 그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부동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키아벨리의 인간적인 면, 그 역사적인 면, 그 인문학적 면을 성찰해 나가면서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모습을 복원시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쓴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군주론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읽기 편한 책이에요. 양도 짧고 또 그렇게 많은 16세기 이탈리아 역사나 혹은 로마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 지겹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많이 읽고 그것을 책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 사상을 마치 처세의 달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는가를 가르쳤던 어떤 권력 지침서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키아벨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사 논고라는 대작을 보셔야 됩니다. 이 로마사 논고에 의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의한 마키아벨리와 전혀 다릅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군주론은 책 제목대로 군주제를 지지하죠. 근데 로마사 논고로 책을 보면 군주제를 반대하고요. 공화정을 지지합니다. 그 점에서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사 논고라는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마키아벨리를 재해석하는 군주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읽으셨던 마키아벨리 혹은 군주론에 대한 책과는 전혀 다른 마키아벨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요, 고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고전을 숙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는 일이 그 상황에 걸맞는 고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 출장을 4번 갔거든요. 가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를 읽습니다. 카이사르가 프랑스 지방을 점령할 때 썼던 원정기가 있거든요. 그 고전을 읽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마키아벨리가 로마에서 예컨대 로마 교황이 새로 뽑히는 순간을 보면서 읽었던 책이 바로 리비우스의 로마사 논고였습니다. 세사레 보르자라는 영웅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영웅을 만날 때 이 사람이 한 것은 바로 프루타코스의 영웅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키아벨리가 고문을 당하게 돼요. 14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메디치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 사람이 체포돼서 고문을 당합니다. 스트라포라는 고문을 당했는데요. 그 고문은 어떤 고문이냐면 팔을 뒤로 묶어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달려있으면 탈골되겠죠? 그때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천정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묶인 상태에서. 여기에 그냥 피멍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문을 당할 때마다 딱 일어나서 한 말이 뭐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이 말은요, 내가 결백했다. 나는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자, 마키아벨리는요, 그 고문을 받던 순간에서도 플라톤의 책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사상은 철저한 고전 읽기를 바탕으로 여기에 14년 동안 외무 차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직의 경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샤를 8세, 제사레 보르자, 율리우스 2세,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 소데리니 이런 영웅들을 만나면서 그 영웅들에 대한 관찰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마키아벨리 같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근대적 정치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마키아벨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학문은요, 고전과 경험 그리고 통찰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키아벨리가 15년 동안의 극빈자 생활, 유폐 생활, 그리고 은둔의 생활을 견디게 했던 힘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탈리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군주론의 마지막 부분에 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탈리아,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강대국이 자기 나라, 자기 피렌체를 침공하는 것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10대 때 벌써 프랑스가 침공했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가 쳐들어왔고, 나중에 말년에는 스페인이 쳐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소국가의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련과 압제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절절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이탈리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밀고 가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가 희곡 작가라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16세기 때 어떤 인물로 알려졌느냐? 군주론의 저자 아닙니다. 만드라골라라는 희곡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그 만드라골라가 어떤 내용이냐? 굉장히 에로틱하고 웃기는, 우리 같으면은요, 거의 코미디입니다. 근데 그 코미디의 내용, 그 에로틱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즐거운 삶, 한 사람도 불행함 없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희곡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연극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마키아벨리라면은 곤모수술을 부려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99%인 피지배자들에게,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남이 때린다고 해서 절대로 울지 마라. 그러면은 더 때릴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배자로부터 폭압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비르투스를 장치하는 것이고요, 포르투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는데요. 먼저 포르투나 말씀을 드리면 행운입니다. 행운의 여신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운의 여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운의 여신을 잡는 방식이 바로 비르투스입니다. 비르투스는 뭐냐? 탁월함의 추구였습니다. 탁월함의 추구. 그 예측할 수 없는 행운이 우리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지배자에게나 피지배자에게나. 그러면은 그 약자들은 그 포르투나가 다가왔을 때 비르투스를 발휘해서 그것을 휘어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쓴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의 핵심입니다. 포르투나가 중요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휘어잡는 것은 그가 약자이든 강자이든 늘 비르투스를 추구해야 하고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키아벨리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철인동치는 누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은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효과적인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위대한 저작이죠,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리더십을 어느 정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에선 군주론에 나타난 리더십을 위주로, 다음 5강에선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리더십을 위주로 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자, 황 교수님이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소감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원장님께서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늘 가장을 하시는 거죠. 저는 중국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 한기자 관련된 책을 갖다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로마사 몽고를 마키아벨리 로마사 몽고를 먼저 좀 이렇게 읽고 그 책을 좀 봤으면 이해력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대와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몽고를 쓰는 어떤 문체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를 본 시각, 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한비자가 그 이전의 시대를 문방문체라는 이제 한비자가 만들어낸 그 체가 문방문체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갖다가 한비자가 반박을 하면서 쓰는 한비자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로마사 몽고에 나오거든요. 로마 군대가 전투를 하기 전에 세 점을 친다고 합니다. 세 점. 점을 치는데 닭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이를 먹느냐 마느냐. 먹을 경우에는 전투에 나가고 먹지 않을 경우에는 유보를 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전투하고 상관이 없이 지도자가 전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은 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걸 조작해서라도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중국의 갑골문하고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갑골이 이게 이제 그 거북이 동변화 소위 국가골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건데 거기서도 유사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점을 치게 되는데 그 점의 결과는 그때 이제 이 로마에서는 훌라리라고 하는 그 점술가를 부르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방사라고 하는 아주 그 유승에 그 상대되는 대단한 그 점술가 또 집단들이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읽다 보니까 이게 인간은 역시 이제 그 본질상,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인간을 이해한 것이나 한기자가 인간을 이해한 것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그 욕심을 추구하고 어떤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동양에서는 예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요, 어떤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통제들이 이루어져서 지배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아주 평평한 균형으로 인해서 지배라는 것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공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렇게 이제 체현이 됐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로마서 한 50페이지 정도 좀 읽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행복한 고전 읽기 그 강좌를 통해서 계속 그걸 좀 맵으로 한번 좀 그려보려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동양의 그 생각들과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마키아벨리나 또 동양의 어떤 한기자, 동양의 마키아벨리고 혹은 그 서양의 한기자 이렇게 이제 서로 상칭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런 고전, 아주 아름다운 장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질문이나 그 소감을 말씀을 하셔도 좋고, 질문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부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위키트리 부회장님이신 김혜영 부회장 모셨습니다. 오늘 여기신 소감과 우리 김정호 선생님 좀 마이크 좀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덕분에 한 30년 만에 다시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생각은 제가 어려서 잘 몰랐었는데요. 진짜 시민의 벌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마스웨버의 무슨 그 소묘의식 이런 정치인의 소묘의식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군주론에 이렇게 보면 맨 앞에 그 군주의 그 벌추를 사자의 용맹과 그 영의 간대함을 함께 갖춘, 언제든지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앞에 두고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군주의 그 자질이라고 했었을 것과 반대로 이제 공화정에서는 그 논거의 핵심이 시민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합정으로 가는데, 그때 제가 여기 잘 못 써봤는데 로마 혼합정에서 집정관이나 원로원 또는 후민 간의 그 리더들은 그 군주론에서 말한 군주의 벌추하고 어떻게 달랐는지가 책에 있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뜬금없이 질문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네. 그 사자와 여우의 비유 말씀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몇
5페이지 앞하고 몇 페이지 뒤로 보면 그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덕도 필요하고 선한 행위도 필요하지만 세상은 모두 선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덕이 정치의 핵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도덕주의자는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로마서 농부에서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한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떻게 보면 단호한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루투스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들이 흉장의 예술로 사라지도록 나아졌던 건 어떻게 보면 사자의 용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우의 관계도요. 그 속임수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국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나만 지켜하고 유리한 경우는 없으니까 필요하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주론도 그 고전은 그래서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요. 그 정치인들이 항상 쓰는 말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싹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핵심적인 것만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주론이 그 대표적인 예일 하나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독해 방식이고 군주론도 그런 얘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는 좀 다른, 좀 더 깊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아까 막대로 말씀하셨지만 책임 의리가 있는 정치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 의리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 그것을 자기와의 어떤 신념과도 대립될 수 있는 행위는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즘을 정치학의 시작이자 곧 현대 정치학은 마키아벨리에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전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좀